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서울이 살만한가? 제가 79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 일을 했는데 그때 우리 주택 연구를 우리 연구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사한 우리들이 월세를 살고 그때 뭐 하숙이었습니다만 지금부터 노력을 하면은 집을 언제 마련할 수 있을까? 이걸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습니다. 연구원에서. 그때 17년이더라고요. 17년. 그래서 저는 15년 만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받질 않고. 그게 잠원동에 요즘 30억 가는 아파트인데 그거를 15년 만에 물론 뭐 은행 빚은 있었습니다만은 2억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분양받은 해가 89년이었습니다. 야, 이거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각 연구기관에서 지금 청년들이 월급을 받아서 서울에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이건 계산이 지금 되지 않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잠원, 제가 살았던 잠원 한신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이 지방 뭐 시렵인가 어디서 돈 빌려가 집 샀다는 그 지역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지방의 소멸이 더 문제냐, 살기 어려운 수도권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냐.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국가가 정책의 심각성을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이냐. 같은 얘기지만은 정책의 방점을 찍는다면은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냐, 지방 소멸을 막느냐, 이 결과는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제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 소멸을 막아야 된다는 이런 접근이 훨씬 더 우리 국민들에게 와닿는 것이 아니냐. 저는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했던 일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정비 계획 연구를 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첫 번째 했는 과제가 요즘 수도권의 가장 강력한 규제 법안인 수도권 정비계획법 초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정말 얼마나 지난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정부 들어서서 대학 총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처음에는 균형발전위원회로 들어왔습니다. 제안을 받을 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야, 이건 뭐 막차 타고 가는 형편인데 이거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있을까? 그런 정책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이 저출산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우선순위를 앞에 뒀지만은 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더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자아냈습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치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게 원래 겸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며칠씩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 총장 자리를 사표를 내고 여기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제 속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대선을 치렀는데 일본 사람들이, 저는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 제도 중에서 부럽게 생각하는 게 대통령 중심제고 5년 4년마다 선거를 하면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는 것을 일본의 지식인들은 굉장히 부럽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대요. 2년마다 선거 돌아가죠. 내각제내가 언제 바뀌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국민들이 그러한 치열한 정책 논쟁 또 철학의 논쟁 속에서 참여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가지는 대선이 이제는 수많은 군중을 모아가지고 유세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신에 TV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안고 있는 또 풀어야 될 과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또 거기에 의견을 보태고
또 그 지도자들의 정치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였는데 우리는 지난 대선이 이런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면은 지금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 초저출산 문제와 초격차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문제를 대선에서 여야 후보의 철학이나 공약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논의도 한 번 못 이루어져. TV 토론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공약도 한 줄씩 뿐이에요. 그냥 제목만. 이런 가운데 우리는 새 정부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 과제를 후보들마다 인식을 못해서가 아니라 저는 풀기가 워낙 어렵고 표에 큰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야 모두가 이 문제를 피해 나갔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길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2년이 지났지만은 이제 국정의 최중심에는 저출산 문제가 이제서야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불균형 문제는 투표가 끝나고 나서 취임준비위원회를 만들 때, 인수위를 만들 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한번 리뷰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일부의 항목은 초저출산과 불균형의 문제는 서로 엉켜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저출산 문제 같은 것은 정부 출범하면서 비전을 갖지 못한 채 출범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왜 그러면은 우리 역대 정부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저는 초저출산 문제와 인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85년에 일본 유학을 갔는데 첫째를 데리고 둘째가 뱃속에 있는 상태로 갔어요. 그 도착하면은 일본에 이제 외국인 등록을 하는데 외국인 등록을 하니까 보건소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신체 검사를 해서 임신 판정이 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무료예요. 그리고 첫째에 대해서 난 세금도 안 내는데 보육수당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2차 대전 이후부터 계속 보육수당을 주었대. 그리고 애가 낳으면은 구청에서 다 키워주더라고요. 맡기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을 할 수 있는 우리는 3칠 지나면 일본에 뭐 일주일 만에 애 맡기고 그냥 엄마는 일하러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내하고 나이 같은 일본인 교수가 축하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선생님 애가 몇이냐 하니까 5이다 그러고 5명. 그 제가 엉겹끼리 하는 말이 선생님 야만인이네 그랬어요. 내가. 그때 우리 둘로만 야만인이라고 할 때입니다. 여러분 85년대 그랬습니다. 그 이 양반이 내 한국 사정을 잘 아는데 내 야만인에도 겨안고 일본이 먼저 망하나 한국이 먼저 망하나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월드컵 시즌이었는데 프랑스 월드컵 팀을 한번 보고 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혀 의식 없이 봤더니만은 축구 선수들 색깔이 다 달라요. 저는 그때까지 프랑스가 이 도시계획 지역개발하는 공부하는 사람이 인구 문제에 이렇게 무지했구나. 프랑스는 산하 제한 정책 없이 3D 업종에 인구가 없으니까 아프리카에서 이민을 받았는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국가 통합성이 제일 떨어진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일본도 그럼 이러면서 이거 어차피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여성들이 늘어나면은 애를 안 놓는데 나라도 낳아야 되지 않겠나? 대학 교수쯤 되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되지 않나?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구 문제를 풀이를 하는데 한국 인구 문제를 추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학에서 인구론을 강의하는 학자도 교수도 없었고 대학도 없었습니다. 이거와 연관되는 학과가 지리학, 사회학, 행정학 또 이쪽에 다 인구 문제를 상수로 두고 있는 학과들인데 이 문제에 대한 걱정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고 그때만 해도 제 머릿속에 인구는 항상 늘어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홍콩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인구는 일본에서 가장 큰 자원이라. 그러면서 유네스코가 세계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부담을 80%가 일본이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2차 대전 이후에 한 번도 가족계획을 한 적이 없고 계속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그 나라도 지금 1.33. 그러나 일본이 고령화와 초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지만은 굉장히 슬로우 템포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지금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초저출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연착륙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에 빠져버린 거예요. 야, 정말 그때 부끄러웠습니다. 지금도요. 얼마 전에 대구에 가서 들어봤는데 대구가 지금 230만에 지금 인구가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목표 인구를 도시계획 하는데 목표 인구를 300만 잡았더라고요. 이건 강제 통합 안 하면은 도저히 대구시 행정구역으로는 뭐 어떤 비법이 있어도 300만 키울 수 없는 구조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행정 곳곳 부서에는 아직도 이런 성장 지향의 정부 정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6년에 가족계획협회가 생길 때 그때 학계 출신이 6.0, 60년대 5.16 혁명이 일어날 때 6.8이었습니다. 제가 52년생인데 제가 8남매 중에 둘째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갔나 하면은 가족계획협회가 96년까지 존재했어요. 그때 벌써 학계 출산율이 1.0에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때 그대로 출산율이 지향되면 인구가 2배 되니까 가족계획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했고 그 다음 지도자들은 그거를 아무런 생각 없이 좀 혹평을 하면은 그냥 끌고 나와서 96년까지 갔습니다. 학계 출산율이 1.0 무너질 때도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는 발족시켰지만은 그런 효과적인 정책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가대 총장을 가니까 어떤 직원이 찾아왔어요. 나는 애가 5인데 왜 가족수당을 1명밖에 안 주느냐 그래요. 가족수당 부인하고 애는 1명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 학교 정책을 봤더니만은 진짜 가족수당이 1명뿐이야. 우리는 우리 조직 속에 알듯 모르듯 산하제한 정책, 가족계획 정책을 할 때 만들었던 정책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가족공제액도 지금 2명이가 그렇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들이 정말 범부처가 우리 공동체 사회가 함께 이 문제들을 우리가 태클을 해봤느냐. 그 해당 부처만 고민들을 해온 그게 불균형 문제도 그렇고 같다고 생각을.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역대 정부들이 다들 예를 쓰고 어떤 정부도 균형 발전 얘기를 안 한 정부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균형 발전은 물론 안보적인 요인이 더 컸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계획도 세웠고 수도권을 서울, 경기, 인천을 300인 이상 제조업을 입지를 못하게 하고 대학의 신설, 증설, 정원을 억제를 했습니다.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서 반사적 이익으로 지방을 살려보겠다는 정책이고 두 번째 특색이 있는 것이 그게 일본의 선례가 우리한테 교훈이 됐는데 일본이 신칸센이 개통되고 나서 도쿄와 오사카 중심으로 양극체제로 발전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사카 경제권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관동 경제권이나 관서 경제권이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갔는데 그런 가운데서 충북 경제권이 관서 지방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통일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는 허리에 해당하는 충청권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축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72년도에 카이스트가 대전으로 옮긴 게 72년인데 그때부터 허리를 키우는 정책이 실제로 세종시가 생기기 전에 대전 둔산지구에는 외청들을 벌써 옮기고 이런 정책을 오랫동안 해왔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정책으로 보면은 부산이 양극체제로 한 축을 담당하는
공간 구조에 이 균형 밸런스를 맞춰주는 정책이었는데 부산이 지금 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그 당시에는 대구 경북의 이 묘한 입장이 일본의 나고야의 입장하고 비슷한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중앙 집권의 주도적인 정책이 박정희 정부 때 강력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이제 흘러서 이 규제라는 것이 경기가 나쁠 때마다 급격하게 풀려지게 됩니다. IMF 경제 위기 때 수도권 규제가 왕창 풀리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환율 정책도 문제지만은 산업 구조 조정의 방점이 더 컸기 때문에 기업들은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아우성했습니다. 심지어 LG 같은 데는 정부에다가 수도권에 입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중국으로 가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첨단 산업에 한해서 수도권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야간부 정원을 풀어줬습니다. 그 야간부 정원을 풀어주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영민합니까? 수강 신청을 전부 주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증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첨단 산업의 규제를 DJ 정부 들어서면서 풀어서 규제를 풀면 효과는 빨리 나타나지만은 규제를 통해서 균형 발전 효과는 매우 더디고 5년 정권의 임기하고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파주가 생겼고 판교가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구미에서 시작되던 LG하고 삼성의 전자산업이 IT라는 이름으로 급 전환하면서 생긴 것이 수도권 중심의 첨단 산업 벨트가 형성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학계에서나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여기에 다 뭐 국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교통정보통신이 발달하면 할수록 분산과 균형 발전 효과가 나타난다고 정부도 그렇게 믿었고 학계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다들 그렇게 주장하고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심지어 일본도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면서 일본도 관서지방이 더 발달하게 된. 그러니까 일본은 32%의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지금 안정된 상태로 가. 그것도 그 사람들은 과도해서 그것이 일극 집중이다, 지방 소멸이다, 고령화 사회다. 이 신조어들이 다들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슬로우 템포로 갔고 아직도 그런 우리나라도 지금 30% 구조라면은 이렇게 왜곡된 구조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프랑스가 18%입니다. 파리 대도시권 집중률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곧 51%를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이번에도 총선이 있었습니다만은 국회 권력은 완전히 수도권 국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숫자는 지역구는 한 명 차이인가 뭐 비슷해요. 이번에 비례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3분의 2가 수도권 국회의원들이에요. 이 문제가 결국 우리 공동체의 재원을 배분하고 규약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우리 자치분권비 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을 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됐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 사업이 교육발전특구하고 기회발전특구인데 이거 둘 다가 지금 교육발전특구는 야당에서 총선에 이걸 필폐하는 정책이라 해서 빼버리고 기회발전특구는 아주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걸려들면 산자위 정도는 여야가 합의로 만장일치가 되는데 법사위 가서 통과가 안 됩니다. 법사위는 공교롭게도 대부분 또 수도권 의원들이에요. 지방이라는 얘기가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이분들은 내가 배경들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이 지방 출신도 아니야. 출생도 아닌 분들이. 그러니까 이만큼 큰 갭이 생겼고 심지어 언론도 여러분 중앙지 최대 부수를 가지고 있던 중앙지가 지방판이 없습니다. 한 6년 전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지방에서 한 면을 대구 경북 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거 싹 없어졌고요. 지방주재기라는 주간조선기사로 다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지방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항의를 했더니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 단위로 쓰는 지방판 한 면이 이제 겨우 생겼습니다. 이러니까 이러한 국가의 문제가 소멸의 문제라든지 수도권의 문제 자체가
서로 대비되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 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겪었고, 그래서 DJ 정부 때 그러한 우리 학문적 가설과 정부의 정책 지향이 우리가 이 문화적 요인을 고려 못했던 거 아니냐. 코로나 이후에 미국은 재택근무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에 우리는 코로나 때 일부 있었던 재택근무 비율이 더 떨어지는. 그래서 일본은 교토에서 도쿄로 권력이 이동되면서 지금 또 일본 사람들은 도쿄 가는 것을 하경이라고 그럽니다. 하경, 상경이 아니고 교토 오는 사람을 상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이 낳으면은 한양으로 보내라 그랬고, 극심한 대면 문화. 세계 여행을 해보면 먹자 골목이 어느 나라에 먹자 골목이 있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한 지역에서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런 공간 구조를 가진 나라는 우리밖에 뿐이다. 그런 것이 간과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KTX가 개통될 때 대구 유력지에 일면 기사가 뭐였나 하면은 일일 생활권이 열렸다. 이제는 서울 가지 않아도 산다. 아침에 애 밥 해주고 서울 가서 강남에서 머리하고 친구 만나서 점심 먹고 영화 한 프로 보고 대구 돌아와도 애 밥 해줄 수 있다. 이게 일면 기사였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던 기업들이, 지사들이 다 이사 가버렸습니다. 대구에요, 아침 조찬을 하는 호텔이 없습니다. 지금 지방이 이런 상황이에요. 조찬 모임을 하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밥값이. 겨우 뷔페 식당이 지금 2개가 기능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뷔페 식당. 이게 왜냐하면 내화가는 사람이 없어요. 뭐 관광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런 구조가 우리가 문화적 요인을 배려하지 못한 정부 정책이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하이웨이를 깔 DJ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극심한 교통정보통신이 집적의 이익을 더 창출하고 또 빨대 현상을 가져와서 승자 독식 구조의 공간 구조를 가져온다는 그 사실들이 우리 사회에 공감대를 이루었다면은 그때 정책의 수정이나 새로운 정책이 그것을 전제로 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균형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고 그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지금 이제 지역개발학 쪽에 가설이 바뀌었습니다. 교통정보통신은 집적화되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승자 독식 구조가 된다는 게 이 한국의 사례가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이 부분들이 학계에서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가을을 저지르죠. 이번에 뭐 대구 경북 통합한다고 지금 얘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고 그런 논의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또 생각해 보면 YS 정부 때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단체장 선거를 의회 선거만 2번 하다가 단체장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 학계나 언론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중층제의 자치구조가 맞느냐. 그래서 행정통합을 하자. 행정통합을 해서 지금 17개, 18개 시도를 단층제로 바꾸면서 43개, 42개 안이 지금 행정안전부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행정통합을 했는데 그게 만만치 않으니까 도농통합형 광역시에 군을 둔다는 정도로 행정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생활권하고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그 이후에 터널이 2만 7천 개가 뚫혔더라고요. 터널이. 고속도로가 생기고 철도가 생기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신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공항구조는 이미 다 바뀌어진 건데 아직도 우리는 행정구역은 그렇게 일제 강점기 때 틀을 잡아놓은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이후에 행정통합은 마산, 창원, 진해만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소멸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도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우리도 공간구조를 최대한 지방을 한 500만 이상의 단위로 묶어야 교육 문제와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충청, 호남 이게 MB 때는 5+2였는데 전북이 이번에 떨어져 나가면서 전북은 우리는 호남 경제권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전북 경제는 독립을 하겠다고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4+2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도지사들이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지금 대단히 지금 충남은 곧 출범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그때 좀 1년 정도 자치단체장 선거를 늦추더라도 그때만 해도 행정구역이 중앙정부 주도로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시작이 되었더라면은 지금 소멸시대에 훨씬 적정 규모의 자치단위가 됐지 않겠나. 이번에 그 작년에 순천에서 정원 박람회를 하고 여수 박람회를 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4개, 3개 자치단체를 합쳐가지고 지금 거의 30만 안 되지만 30만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구 노력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북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영양군을 갔더니만은 12,000명인데 지금 추세대로 사망률이 발생하면은 4년, 5년 안에 10,000명이 없어져 버리겠다. 2시간 동안 민원실을 지켜봤는데 민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 고향 한번 가서 하루만 견뎌 보면은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장 작은 공동체인 면이 2,000명 미만의 민이 49%입니다. 그럼 2,000명 미만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노 하면은 5,000명 미만이 되니까 병원이 원이 없어지고요. 4,000명이 떨어지면 약국이 없어집니다. 2,000명 미만이니까 식당이 하나도 없어져요. 지금 일면 1초등학교 정책을 정부가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이 거기 교사와 면사무소 직원, 파출소 이 급여가 없으면 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10명의 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되어버리고 일본이 3,700개의 자치단체가 1,700개를 주는 배경에는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부도가 나서 합병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1,700개로 줄었습니다. 3,700개가. 그래서 그때 1년 정도 늦추더라도 그때 물론 정치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심했습니다. 야당 당수는 단체장 선거 빨리 시작하라고 단식을 하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중에 단체장 선거를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의 현상을 두고 보면은 역대 정부가 했는 일들을 참 아쉬운 점이 그런 것이다. 그중에 가장 괄목한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정책이죠.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죠. 지금 세종시가 그래서 태어났고 또 전국 10개 시도에다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60개를 거의 강제적으로 이전을 시키고 또 인사정책이라든지 그때 아마 지방이라는 단어가 양지 쪽에 있었지 않겠나. 근데 그 정도에도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참 아쉬운 것이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지금 논란이 정부 내에서도 지금 합의가 잘 안 되고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는데 이게 1차 기관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가 있는 영국공단은 변호사와 회계사를 구하지 못하고 지역 인재 전형을 해서 지방대학도 육성을 시키고 지역의 인재가 지방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도록 하는 30% 이런 할당제도 효과는 있어서 지방대학 출신들이 취업은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조직 운영에 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대학의 졸업생이 그 특정 공공기관에 지금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대학 졸업생이 한 공공기관에 50% 넘으면은 이거 어떤 폐단이 일어날 거는 조직 운영자들은 굉장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실제로 지역으로 보면 이제는 뭐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은 같은 시민이라고 생각 안 할 정도로 이 통합도 되질 않고 정주하고 있는 가족을 두고 있는 직원이 지금 65% 이루고 있습니다. 그 65%를 분석해 보면은
지방대학 나와서 취업한 아이들 숫자 때문에 65%지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이사를 간 그 정책을 하면서 그분들의 가장 어려움인 교육과 의료 문제를 우리는 전제화해서 미리 구축한 다음에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은 이렇지는 않았지 않았겠나. 물론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 때문에 서울에 집을 팔지 않고 이사를 안 간지만 그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부동산보다 더 큰 학부모들에게, 젊은 학부모들에게 큰 메리트는 교육 문제잖아요. 예? 교육 문제가 수도권보다 더 유리하다면은 대학 보내고 취업하기 좋다면 아마 서울에 비싼 집 팔고라도 지방에 내려, 이번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하나 좀 아쉬운 거는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인데 이 전국 시도에다가 대기업을, 앵커 기업을 지방으로 가라니까 이건 도저히 안 가니까 박근혜 정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벤처 산업을 육성해서 그 벤처 산업이 지방의 그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한번 바꿔보자 해서 이 연고에 있는 기업들을 일종의 강제 배치를 했습니다. 삼성은 대구에서 태어났으니까 대구 경북에 전자를 하고, 두산은 경남에서 기계를 하고, 카카오는 제주도, 네이버는 서울, 뭐 이렇게 해서 벤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창조 경제라 해서 치열하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여기에다 이제 벤처 기금을 투자를 해주고, 근데 이게 이제 탄핵과 동시에 대기업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 문의만 있습니다. 근데 그 정책을 평가는 해보지 못하지만 그때 유일하게 민간에서 창조 경제 만든 게 포스코였습니다. 포스코가 1조를 출자를 해서 포항에다가 포항 창조 경제 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스텍에다 1조를 줬는데 여기 결과가 지금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스피드업된 기업이 거의 한 300여 개가 돼요. 왜 포항이 갑자기 2차 전지의 메카가 됐냐면은 창조 경제의 벤처 산업 때문에 됐습니다. 제철을 하고 있는 데서 2차 산업이, 2차 전지는요, 포스코가 주도한 것도 아니었고, 포스텍에서 나온 벤처 산업 쪽에서 2차 전지로 가서 지금 포항 브루벨리 일단에 에코그룹이라는 이 그룹이 선두 역할을 하면서 지금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요. 포스코는 자본금 다 회수하고, 그래서 이 창조 경제가 실제로 지방의 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구나. 참 아쉬웠다. 이게 이제 정경회랑 우리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해보니까 창조 경제 말도 듣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했던 양 주역들이 전부 감옥 다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정경유착이라는 족쇄에 걸려들어 버려서 참 아쉬운 정책이다.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로 MB 정부 때는 우리의 지금 새로운 그 소멸시대에 대비한 광역경제권이라는 것이 5+2 경제권으로 해서 그것도 공약을 내놨고 시작도 못한 상태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참 아쉬운 정책들이 많다. 그래서 공공기관도 이전을 할 때 전국 10개에다 뿌릴 것이 아니라 이 광역경제권의 거점 도시인 광역시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이전이 됐으면은 지금 정책하고도 맞고, 그때 벌써 인구 예측은 나와 있었으니까 또 공공기관도 상생 효과가 있었지 않겠나. 지금 진천이라든지요, 김천 같은 데는 부지가 3분의 1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 반면에 광역시의 곁에 있는 나주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은 아예 혁신도시를 만들지 않고 도심에다 했고, 여기는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좀 아쉬운 면도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방향을 정했냐면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 주도를 안 하겠다. 이러니까 결국은 하향 평준화에 그치고 결국은 지방의 삶의 수준을 수도권에 맞게 끌어올리려면은 지방정부 주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은 권한과 재정을 부여해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축을 같이 가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두 기구가 통합이 되었고요. 하나는 중앙정부는 이제는 중앙정부 주도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원해 주자. 그리고 하나는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어떤 지역이든지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해 주자. 이런 측면에서 균형 발전 정책이 큰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자부와 국토부, 실제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은 산자부, 행안부, 국토부만 열심히 한 부서였어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 문제는 교육 문제 때문에 실제로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는데도 이 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도 교육 정책을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한 예가 없었습니다. 교육 정책은 별개였고 의료 정책 별개였고 전부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교육감들이나 교장은 고등학생들 공부 잘 시켜서 수도권의 대학에 인서울대학에 합격 많이 하면은 교육 잘하는 걸로 믿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도 돌아가셔야 되는데 연하가 될 줄 알고 지원을 해줬는데 돌아오지 않고 전부 서울 사람 다 돼버리고. 그래서 지금 학수를 가지고 서울에 공부하는 애들 많이 지원을 했던 지금 지방정부가 굉장히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옳았느냐. 결국은 4살 때 가지고 수도권 키워주고 우리가 죽게 됐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을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쓰고 균형 발전 정책이 결국은 저출산 문제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여러 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검토를 해보면은 돈도 아니고 휴가도 아니고 여러 복합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정책으로 교육 정책으로 균형 발전을 이루고 균형 발전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이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정책을 하면서 참 의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을 국가 단위에서 하려고 국가교육위원회도 만들고 했는데 여기에 치열하게 이념 대립이 되다 보니까 교육정책이 뭐 반듯하게 하나 합의하에 추진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에 교육발전 특구를 야당이 반대해서 할 수 없이 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시범사업이라는 형태로 각 시도별로 해보니까 이 설계는 이렇습니다. 보육과 돌봄은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학교는 공교육으로 교육감은 이걸로 한번 바꿔보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공교육을 받은 그 지역 학생들을 특례 입학을 통해서 그 인원들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2배나 늘어나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보자 하는 것이 교육발전 특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마다 교육 제도를 예를 들어서 학제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도는 입시 제도 같은 것까지 지방이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보니까요, 특이한 현상이 이념 논쟁이 하나도 없이 끝났습니다. 심지어 국가교육위원회에서요. 진보 거기는 뭐 국회 추천도 있고 야당 추천도 있고 뭐 정교조도 들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발전 특구는 지금 교육정책 중에서 제일 잘한 정책이다. 한마디도 이념 대립 없이 있었는 게 광주가요. 실력 광주를 부르짖었습니다. 캐치프레이즈를 그걸 내놨어요. 그게 전에 교육감들이 했던 정책하고 되면 180도 배치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교육 정책이지만 지방 단위로 가니까 이념의 대립이 없더라. 합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장 큰 변화인 이 교육발전 특구, 거기에 그룹할 대학도 들어있고 고등교육 권한을 시도에 넘겨주는 권한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게 오히려 비수도권 대 수도권이라는 대립관계를 이루니까 이념 문제가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합의에 이루어져서 오히려 교육발전 특구 같은 데는 평등 이념 교육에 상당히 치우쳤다고 평가를 받던 그런 지역들도 전혀 문제없이
그 지역에 맞는 특성으로 가는 걸 보면서 이 정말 지방분권, 지방자치 형태가 극심한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돌파구구나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들이 지방에 뭐 애들 취업할 수 있는 대학이 있나? 지방에 다 미달이고 한데 어떻게든지 서울로 가야 되지 않나 하지만은 주변을 살펴보면은 서울대학보다가 인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이 아니라 서울대학보다 입학 성적이 더 높은 대학을 지방에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학 계열 대학입니다. 우선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학. 이 대학을 들여다보면은 50% 넘는 인원이 서울 학생들입니다. 서울 학생들. 그러면서 지방의 아이들은 저 지방에 있는 의대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돌아가면서 어려워서 그보다 만족도가 낮은 대학으로 서울에 지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죠. 그런 가운데 부산이에요.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총장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82%를 부산 애들 뽑았어요. 부산 의대에서. 근데 국가고시 합격 다 됐어요. 따라서 동아대학도 80%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지방대학 일종의 육성법에 전 정부 때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만 40% 이상을 그거를 이제 가속화시켜주기 위해서 총장들이 뽑을 수 있다.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다라고 법적 기반을 만들어줬는데 총장들이 전작 자기 학교 학생은 지금 미달이 되면서도 의과대학 학생들은 계속 서울 애들 뽑더라고요. 제가 대구 가톨릭대학이 그 옛날 효성여대입니다. 117년 된 대학, 원래 120년 되는데 옛날에 효대학대가 대단했습니다. 한강 이남에는. 여기 75%가 서울 애들이더라고요. 면허증 따면 서울 다 가버리고 그 25%가 지역 학생들이에요. 강원대학은 강원도 애들이 18%가 강원의대하고 한림의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착안을 해서 교육발전특구의 지역인재 전형을 지역대학 총장들이 높여서 교육감이 공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시킨 아이들을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서 그 지역에 경쟁력 있는 대학에 합격시켜주는 이 시스템이 교육발전특구였습니다. 그걸 해놓으니까 대학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 인재는 우리 지역에서 찾아보자 하는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강원대학이요. 원래 18%에서 60% 뽑았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이 비율을 80%까지 높여보자.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가지고 이번에 정원된 2,000명의 정원을 83%를 전부 지방대학에다가 의대 정원 누리는 걸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손자, 손녀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강남에는 벌써 춘천으로 이사하는 행렬이 시작이 됐고요. 고등학생 수에 비해서 의학계열 대학이 제일 비율이 많은 정원이 호남입니다. 이게 학원가가 분석을 해서 학부모들이 자료를 다 제공해 줍니다. 지금 지방에 가면은 의대 가기가, 의대 약대 치대 가기가 쉽다. 그래서 이번에 LH가 진주에서 이번에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 희망자가 50% 줄어버렸어요. 서울지사 근무 희망자가. 이 정책이 만약에 노무현 정부 혁신도시 갈 때 공공기관 이전할 때 지역인재 전형에 방점을 두고 했으면은 우수 두뇌들이 유치되는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의 임직원들에 대한 정착률이 엄청나게 높았을 것이다. 지금 세종도요. 공무원들 사회에서 지금 그런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하고 여기 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여기다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요거 의대 계열만 끝나면 다음 수의과대학을 확대를, 수의과대학이 약대보다 성적이 높습니다. 지금 수의과대학은 30년 동안 정원도 없었고 전국 8개밖에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느리고 로스쿨도 이제 강제 조항화했습니다. 35%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지방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취업이 보장되는, 여기다 의학계열의 방사선, 물리치료, 진단검사 이것까지 넓히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가면은 실질적으로
지방에 가서도 수도권에 못지않는 의료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 역대 정부가 가장 놓쳤고 아쉬운 정책. 결과적으로 시작을 해보니까 엄청난 반향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인재 전형은 법률로서 더 확대를 하려니까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이건 되질 않고, 그래서 40% 이상을 가지고 지역대학 총장들이 하는데 제주대학 총장은 100%를 제주 인재를 뽑겠다. 그리고 수능으로 뽑지 않고 IB라는 국제 바칼로레나 인터내셔널 바칼로레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뽑는다면은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역마다 지역 인재를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 정책이 간다면은 어쩌면 산업을 강제 이전하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함께 또 만든 것이 기회발전특구인데, 지역 개발 사업에 민자가 투자가 되면은 이 회임 속도가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고 있는 오퍼튜니티 존이라고 지방에 있는 지역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자본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장기적으로 유예해주는 이 제도가 성공해서 미국의 오지 개발 정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과 함께 기회발전 특구를 이번에 지정을 하는데, 광역시 단위에는 150만 평, 돈은 200만 평에서 실링을 주면은 시도지사들이 거기서 이전해오는 기업들 새로 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갑니다. 이게 시도에서 지금 굉장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거는 아마 시도들이 굉장히 아끼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조세특례법에서 아직 국회 통과를 못한 게 있는데,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가업 승계 상속으로 내려갈 때는 매출액을 5천 원에서 1조로 지금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방에 일자리 같이 간다. 근데 그런 정책들은 장기간의 정책인데, 그럼 단기적으로 당장 지금 소멸 위기에서 지방이 어려운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번에 이런 정책을 좀 지난 1월 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집을 가지고 1가구 2주택을 하면은 1가구 2주택 제외시키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계시면서 지방에 별장을 하나 둘 수 있도록 공시지가 4억, 그러니까 실거래가 한 6억 정도 되는 그래서 세컨홈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데 이것이 반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에 벗어나서, 근데 하나는 건의서도 있던데 지금 시도민 향후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한 정책이 뭐냐면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고향에 가 살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지금 서울이 고령화가 되었는데 도쿄보다는 젊습니다만은 도쿄를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서울 도심이 젊어져야 하는데 젊은 인구들은 4시간 왕복 출퇴근 거리에서 애도 놓질 못하고 서울은 학교 출산율이 0.3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도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거를 필터링을 해주려면은 양도소득세인데 그분들 자료를 보면은 강남에 30억 집 되면 한 6억, 5억, 6억쯤 된대요. 이거를 10년간 지방에 살면 유예를 해주라. 그럼 우리 지방에 내려가겠노라. 이게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주장인데 이 부분은 아직 세제당국하고 합의를 지금 못 얻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은 고향에 봉사하는 중에 제일 큰 봉사가 고향에 이제 집 한 채 지니시고 일주일에 한 3일씩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주민등록을 두고 거기 주구장창 사는 게 주민이 아니라 3시간 이상 그 지방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은 주민으로 인정을 하고 복수 주민등록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그 인구로 교부세도 나눠주고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니까 바닷가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지금 세컨홈을 어떻게 한 2억 정도짜리 20평 전후로의 집을 만들 수 있는 이 고민들을 지금 대단히 하고 있어서 아마 포스코가 지금 격주 단위로 주 4일제 하는데 이 주 4일 근무제가 저는 다음 대선 때는 이 공약화되지 않겠나는 예측도 합니다만은 이런 과정 속에서 서울에 집을 못 가지더라도 지방에도 자기가 소유권을 가진 쉼터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사회는 얼마나 안정된 구조로 갈 것이냐. 그래서 그분들이 지방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 거냐. 즐길 거리를 위해서 미니 관광단지라는 것을
50평방미터 하다가 13,000평 정도로 낮춰가지고 시장 군수들이 곳곳에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가져가서 단기간으로서는 이래서 좀 소멸을 생활인구 가지고 좀 한번 늦춰보자 하는 이러한 정책들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제가 됐습니다만.